자, 유아론은 이제 그 솔립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만 존재하는 거를 이제 유아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왜냐하면 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180페이지죠. 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과연 알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지만 제3자, 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증명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꿈이죠. 데카르트가 이제 방부서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이게 이제 장자가 꿈을 꾸면서 그 나비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나비가 꿈을 꾸는데 지금 장자가 나오는 건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코기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에르고숨,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유아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아론으로 가면 상대주의 또는 회의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감각하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이제 전혀 지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홀로 존재하는 그런 이제 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유아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관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81페이지 보시면 5.6에 왜 이제 비트겐슈타인 유아론자인가 이런 주장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나의 언어의 한계들은 나의 세계의 한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뱉고 있는 언어들이다. 그리고 그 언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세계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는 이제 존재론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식론적으로, 세 번째는 이제 논리적으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성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존재론은 이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제 칸트의 어떤 물 자체와 같은 거죠. 인간이 없어도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인식론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련해서 내가 이제 주체이고, 또 인식되는 대상은 이제 대상 또는 이제 객체이고,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사고 또는 이제 범주,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성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것조차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의 어떤 감각기관, 나의 어떤 그 사고 범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단지 우리는 세계가 그러하다라고 말할 뿐이다. 말한다, 자, 표현한다. 자, 이게 이제 언어적인 측면이죠. 이제 언어적인 측면인데, 이 언어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표현. 자, 그런데 비트겐슈타인 이제 세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논리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5.6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는 내가 표현하고 있는 언어의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5.61을 보시면 논리는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고, 세계 한계들은 또한 논리의 한계들이다. 그러니까 세계 한계라고 하는 내가 말하고 있는 문법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줄 넘어가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언어하고 사유, 그 다음에 세계가 다 똑같은 거죠.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계와 사유와 세계가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도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간은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사고, 그리고 사고는 또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없는 것이고, 그 언어에 따라서 세계를 기술하는 방식이 딱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압축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개념화시키고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치 어떤 대상들을 지시하는 것처럼 그런 또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5.6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깨달음은 유아론이 어느 정도까지 진리인가를 결정해 줄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유아론은 기본적으로는 상대주의고 회의주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론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나의 딱 한계 안에서, 내가 쓰고 있는 언어 안에서 이것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일반성이라든지 이것들을 이제 확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아주 요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유아론 그 다음 줄 보시면 요컨대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아론 틀렸거든요. 틀렸는데,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은 전적으로 옳다. 그런데 그것은 말해질 수 없고 스스로 드러날 뿐이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것은 말은 안 되는 것이고 드러날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지만 그런데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야지는, 그냥 보여지는 그런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 그 세계가 바로 유아론의 세계다.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 유아론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인식론에서 또 존재론에서 유아론, 나는 나만 알고 있다, 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아론은 틀린 이론인데,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자, 어느 영역에서 유아론은 진리이고 옳은 것이고, 단지 그것은 말해줄 수 없을 뿐이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언어나 사유나 세계의 세계와는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고 사유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런 체계화된 이론이 바로 유아론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세계가 나의 세계라는 것은 언어의 한계들은 나의 세계의 한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유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는 나의 세계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세계는 유한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 유아론을 아주 강하게 증폭시켰을 때 우리는 말할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세계,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참된 실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론. 자, 실제론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리얼리즘. 이제 뭐가 실제인가? 이제 과학적 실제론의 입장에 따르면 이제 원자나 분자나 이런 어떤 소립자들이 있는 세계가 실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소립자의 세계로 가게 되면 그건 파동 함수이고, 그건 우리가 관측할 때 어떤 때는 파동으로, 어떤 때는 입자로. 근데 그 이전 단계는, 그러니까 관측하기 이전 단계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정말로 옳은 실제론이 있는데, 그 옳은 실제론은 자, 말할 수 없고 보여지기만 하는 세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뒤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의지의 세계, 또는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물 자체의 세계, 또 이제 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세계가 바로 이제 종교, 그다음에 윤리, 그다음에 예술, 이 세계예요. 이 종교나 윤리나 예술의 세계는 자, 말할 수는 없는데 보여지는 세계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래서 유아론이
전적으로 옳은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론이 틀린 세계가 있고, 그건 이제 현상의 세계죠. 현상의 세계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감각 지각이 나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적인 거고, 그래서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는 유아론은 틀린 건데, 유아론이 전적으로 옳은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자, 이 세계에서는 참된 실제론이 드러나는데, 그 세계에서 참된 실제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는 없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인간은 언어, 사유, 세계를 동일시하는 이런 측면을 갖는데, 이런 세계를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나가 타라가 되는 거죠. 나를 벗어나는 거죠. 나를 벗어나서, 자, 여기서 이제 타라라고 할 때 이 나는 개별적인 자아예요. 개별적 자아.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이야기하는, 김용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별적인 자아인데, 이 개별적인 자아를 벗어났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존재의 집을 벗어나게 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는 유아론이 전적으로 옳은 이론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세계에서는 말할 수는 없고 보여지기만 하는 그런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8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면, 자, 그 이유는 5.61에서 매우 짧게 암시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말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논리의 한계들을 넘어서는 것이고, 논리학의 명제들은 세계의 골격을 기술하므로 세계의 한계들을 넘어서는 것이며, 말할 수 없는 것은 언어의 한계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저 예지계의 세계, 물 자체의 세계, 의지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논리를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논리학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의 세계,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182페이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자, 사실상 비트겐슈타인이 5.561과 5.562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 책상은 존재한다와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주의, 또 유물론 입장에서는 나나 원숭이나 바나나나 책상이나 다 똑같죠. 자,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이 책상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사실에 존립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체의 존립이 완전히 다른 영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내가 자아가 존재하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자아를 제외한 다른 존재자들이 존재하는 영역하고는 완전히 구분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그 다다음 줄 띄어서 보시면, 자, 이 책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것이지만, 형이상학 주체로서 또 철학적 자아로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논리적 요청이고, 경험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차이는 이것만 하고 끝내죠. 자, 테이블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하나는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험의 조건. 자, 이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경험해요? 내가 경험하는 거죠. 자아가 경험하는 건데, 자, 자아가 있는 방식, 자아의 존재 방식이 이런 의미에서 자아를 통해서 그 경험의 대상이 되는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 존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자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철학적인 자아 또는 이제 형이상학적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형이상학적 자아나 철학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의지나 물 자체나 이런 세계를 통해서 자, 만들어지는 세계, 이 현상의 세계, 이 현상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이 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틀. 자,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자면 내가 70점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70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1에서 100점이라고 하는 틀이 필요하죠. 이 틀 안에서 70점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부터 100까지 점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틀, 이런 틀이 필요한데 자, 이런 틀이 바로 이 철학적 자아 또 형이상학적 주체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1에서 100점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논리적 공간을 어느 하나의 그 대상으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기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제 논리 그 자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공간하고 논리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 중에 하나는 자, 시야가 있고 이 시야가 있기 위해서는 눈이 있어야 되죠. 시야 속에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눈이 있어야만 시야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시야가 있는데 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시야 속에는 이 눈이 없어요. 근데 눈이 있어야만 시야가 생기는 거죠. 자, 눈과 시야의 관계. 자, 철학적 자아와 형이상학적 주체와 세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려면 철학적 주체, 형이상학적 주체라고 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야 아래는 눈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있어야만 이 시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는 방식하고 이것이 존립하는 방식하고 이 테이블이 존립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에서 100점까지의 논리적인 공간,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이거를 평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봄의 내용을 우리가 시야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으려면 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다 조건이죠. 뭔가 존립하기 위한, 여기서 이런 1에서 100까지의 논리적 공간이 존립하기 위한, 그리고 여기는 시야라고 하는 것이 존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뭔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논리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뭐 전북대학교 이야기하면 전북대학교 뭐 건물이든지 뭐 선생이든지 뭐 식당이든지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전북대학교 어디 있어요? 안 보이죠. 근데 전북대학교가 있어야만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논리적 공간으로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것들이 있기 위한 하나의 선화적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존재의 근거, 존재의 조건으로서 뭔가 필요하죠. 그거를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자아, 형이상학적 주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방식은 말할 수 없고 단지 보여지기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이거는 보여져서 시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도 보여져서 1에서 100의 사이로 나타나는 거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클라리넷 음악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게 음악이다라고 할 때 그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들어요.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좋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논리적 요청이에요. 왜 안 보여? 이게 있어야만,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만 시야가 생기는 거고, 논리가 있어야만 논리적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저기 이제 물 자체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 요청 개념이죠. 자,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 얘기하죠. 만약에 낭만주의가 이제 틀린 거가 왜 틀리냐면, 자, 네 욕구나 욕망에 따라서 행복에 따라 다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뭐 거기서 범죄도 나오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자기 욕망에 따라 산 거죠. 자기 의지에 따라 산 거란 말이에요. 뭐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고. 근데 죽음 이후에 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미친놈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다 히틀러처럼 살려고 하죠.
자, 그래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상과 벌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조심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의 보상 개념이 요청이 되는 거죠. 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자,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왜 이런 개념을 끌어오는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언어의 세계, 논리의 세계이긴 한데, 자, 이 세계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왜? 이 세계를 꾸미고 있는 근거, 조건,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틀을, 자,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자아, 형이사학적 주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론이라고 하는 주체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요청 개념이다. 있긴 있는데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게 없으면 다른 것들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지는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82페이지 위에서 둘낸 6번째 보면 이런 의미에서 유아론이 뜻하는 건 전적으로 옳고 다만 그것은 말해줄 수 없고 스스로 드러난다. 이건 계속해서 스스로 드러난다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제 그 절대적 의지, 이 물 자체라고 하는 의지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현상 속에서. 그래서 표상으로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 이게 이제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신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계속해서. 인간에게, 사물에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끊임없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칸트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법칙성하고 뭐죠? 도덕성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이 법이다라고 하는 건 드러나는 이게 보여지는 뭐라고 해야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선한 사람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선한 사람인데 법을 안 지키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땡중처럼 보이긴 한데 정말 이제 뭐 성철 스님처럼 뭐 그 신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범인하고 또 이제 악인하고 그것도 이제 구분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적으로는 이제 범법자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악인이라고 얘기하는가, 정말 나쁜 놈인가, 이것도 아닐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논리나 사고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에서 뭔가 기능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자, 오늘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철학적 주체하고 개별적인 자아가 또 어떻게 차이 나고 또 이제 의지하는 주체하고 또 이제 인식하는 주체가 또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제 이 이론이 대부분 다 이제 쇼펜하우어로부터 끌어들인 이론들인데 쇼펜하우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정초를 했고 이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개했는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